제가 주로 하는 일을 말씀드리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은 기후위기 강의를 하고 있긴 하는데요. 기상학이나 뭐 과학이나 이쪽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공부하는 분야는 인문학 분야고요. 그중에서 특히 철학 분야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그런 강의를 했고요. 그러다가 이제 생태주의라는 철학을 만나게 돼서 그쪽에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 또 여기 녹색당 당원 활동도 하면서 또 그분들의 영향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이쪽 분야에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됐고요. 기후 위기에 대해서는 작년부터 크게 많이, 이제 그 전에도 물론 관심이 있었지만 작년부터 좀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강의도 하게 되었습니다.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게 된 거는. 그래서 아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내용이 굉장히 과학적인 어떤 자료를 막 제시한다거나, 무슨 뭐 기후 위기는 원인은 이런 것이라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 얘기는 이미 여러분들이 기후 강의 들으셨을 때 전문가들이 많이 하셨을 것이고, 저는 그거를 좀 인문학적인 관점에서 좀 볼까 해요. 그래서 기후 위기를 찾을 때도, 위기의 원인을 찾을 때도 단순히 어떤 뭐 온실가스가 증가해서, 이건 되게 과학적인 설명인 거고, 온실가스가 왜 증가하게 되는가, 거기에서 인간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아마 비판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말씀을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저는 혼자서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에도 질문을 많이 할 거고,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잘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세 가지 도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거는 그 KBS 방송국에서 다큐멘터리로 했을 때 나왔던 건데, 거기서 캡처를 했어요. 제가 너무 인상적이어서. 여러분 한번 보시고 제가 왜 인상적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그림은 이겁니다. 세계 인구 변화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고요.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별로 크게 변하지 않다가 이 1900년대 와서 갑자기 증가하고 있죠. 이 부분을 잘 보시고요. 이건 세계 탄소 배출량 변화입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에 그래프와 비슷하게 보이시죠? 뭐 그렇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건 세계 GDP 총액 변화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것도 뭔가 앞에 두 가지 그림과 흡사하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그림을 합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전 이걸 보고서 뭔가 쾅 한 대 맞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은 느껴지시나요? 네, 두려움 갖지 말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게 느껴지시나요? 사람이 문제죠. 네, 사람이 문제다. 네, 어떤 거 느껴지시나요? 자본주의 경제 성장과 기대. 네. 여기 GDP가 말하는 게 무엇인지 뭐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테니까, 그 세계 인구 증가도 아마 그렇기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러면 탄소 배출량과도 관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과학적으로 이럴 때 어떤 관계가 있다,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인과관계란 말은 잘 안 쓰시는 것 같고, 왜냐하면 직접적인 어떤 관계가 있어야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놀랍게도 아직도 많은 과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긴 하지만 실제로 인구 증가와 탄소 배출량이 관계가 있다고 딱 말하지는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대충 상관관계는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제가 들었습니다. 이걸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런 명제가 떠올랐어요. 인간의 활동이 기후위기를 초래했구나. 그 전까지 막연히 생각했던 건데 이 그래프를 보면서 인간이 진짜 만들어냈구나. 근데 인간의 활동하니까 뭔가 모호했어요. 인간의 활동이라는 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숨 쉬는 것도 그렇고 다 인간의 활동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들이 앞에 그래프 같은 현상을 만들어냈을까? 거기에 제가 의문을 품게 되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봤죠. 여러분들도 아마 기후위기 강의 들으셨으니까 이미 어느 정도 눈치를 채셨을 것 같습니다. 인간의 활동, 무엇을 말한 걸까요? 구체적으로. 이동. 네? 인간의 이동. 네, 이동. 이동도 당연히 그렇고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자본주의적 생산활동. 저도 거기에 초점을 잡았었어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떠올렸어요. 인간의 활동을 크게 나누면 생산하는 활동과 소비하는 활동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생산과 소비가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 예쁜 단어가 생각나죠. 자본주의. 기본적으로 이 자본주의라는 건 생산과 소비 두 개의 바퀴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건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특히 여기에서 생산은 끊임없이 해야 되고 소비는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끊임없이 돌아가야 이윤이 증대가 되거든요. 이윤이 증대되는 것이 자본주의 목표고 자본가들의 목표입니다. 최대한 이윤을 많이 내는 거. 그래서 뭐 흔히 이제 착취란 말을 쓰죠. 누구를 착취하느냐? 당연히 농자를 착취하고 그 자원을 착취합니다. 그 자원을 착취하는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지구죠. 지구 자원을 착취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자본주의하고 대결 구도가 생기는 게 바로 생태주의라는 철학이에요. 지구를 착취한다. 저는 여기까지 떠오르니까 아까 그 그래프가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였어요. 그냥 막연히 생각했던 생태주의가 아니라 우리 이 생태주의가 진짜 자본주의 대안이 될 수 있겠구나. 그때 느꼈던 거죠. 아, 그래서 좀 더 깊이 이걸 공부를 해봐야겠다. 저도 어렸을 때 대학 다닐 때 선배님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들으면서 그때는 막연히 들었었는데 성장하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이게 참 문제구나. 이걸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대안이 없는 거예요. 제가 뭐 연구를 많이 깊이 한 건 아니지만 이 자본주의를 벗어날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서 고민하고 답을 찾려고 해도 안 돼서 결국 다 포기하고 에라 모르겠다. 나도 그냥 자본주의로 살자. 이렇게 살았어요. 물론 이제 남들만큼 치열하게 경쟁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대충 맞춰서 살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생태주의가 저한테 다가왔던 거예요. 생태주의라는 철학이 유럽이나 서양에서는 이미 1900 초반 그리고 1900년대, 80년대 이렇게 들어오면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소개된 거는 기껏해 90년대 들어와서 소개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나마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2000년대 들어와서 기후위기나 환경이 문제가 크게 대두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연구가 많이 활발하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책도 많이 나오고요.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된 거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좀 옆으로 빠지지만 한 가지 저희가 전할 말씀이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생산하면서 많이 써먹길래 지구의 자원들을 그걸 좀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찾다 보니까 이런 걸 발견했어요. 혹시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여기 제목이 나와 있으니까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들 겁을 먹고 눈치를 보시더라고요. 애든 어른이든 강의하러 돌아다니면 겁먹지 마시고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전 세계 국가가 현재처럼 자원을 소비할 경우 필요한 지구 개수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지구 생태 발자국 네트워크라는 데서 매년 발표하고 있는 건데요. 한국을 보시면 이건 2030년까지라고 써 있는 거는 2030년이 된다면이라는 뜻입니다. 현재는 한국이 지구를 쓰는데 1.65개 정도 1.6개 정도 쓴다고 합니다. 현재는. 근데 2030년까지 가면 지구를 3.3개를 써야 지금처럼 살아갈 때 지구가 사용된다는 거죠. 호주는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 평균이 1.6개라고 합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죠? 여기들 이름들을 잘 보세요. 이 이름들의 공통점이 있죠? 뭔가요? 네, OECD 국가이기도 하고 OECD 국가들의 공통점이 있죠. 예, 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자본주의적으로 발달된 나라, 가장 많이 성장한 나라들, 소위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입니다. 이들이 자원을 이렇게 소비하고 있는 거죠. 이걸 보면서 야, 우리가 정말 미치도록 지구를 괴롭히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 그래프를 증명해 줄 수 있는 아까 앞부분에서 이 생산이 얼마나 지구를 착취하고 있는지를 증명해주는 하나의 또 다른 그래프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는 게 있는데요. 지구 한 개를 다 쓰는 날을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라고 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는 7월 24일인가 29일이 지구 생태 용량 초과의 날이었어요. 7월 29일 날 지구 한 개를 다 써버린 거죠. 남은 달은
어디서 끌고 와야 됩니다. 그 어디가 어디냐면 남의 나라이거나 누군가를 쥐어 짜겠죠. 올해는 7월 28일. 올해는 잘못 썼다. 올해는 7월 24일. 또 당겨졌습니다. 그래서 점점 아까 말한 것처럼 2030년 가면 이제 3.3개가 필요한 상태까지 가는 거죠. 말이 3.3개지 그 정도 되면 지구가 갑자기 세계가 생길 리가 없잖아요. 그럼 그 많은 자원이 다 어디서 온다는 소리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가져와야 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그 누군가는 써야 할 자원을 뺏기니까 당연히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삶이 매우 피곤한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대부분 그 뺏기는 사람들은 가난한 나라이죠. 우리가 쓰레기나 이런 것들을 다음에 남에다 갖다 팔려고 하는 것처럼.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착취하는 방식이 이것도 있어요. 이건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들어보셨죠? 공산축산업. 제가 일부러 이런 그림을 갖고 왔어요. 너무 잔혹하고 그런 그림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 그림을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다 보셨겠지만 그래서 그냥 누가 일러스트로 예쁘게 그려놨길래 살짝 갖고 왔습니다. 이 공장식 축산업도 인류가 이 지구를 착취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지구 자원을 착취하는 방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뭔가를 또 없애고 있어요. 혹시 그게 뭔지 짐작이 되십니까? 이렇게 공장식 축산업을 하면서 인류가 뭔가를 계속 없애고 있습니다. 의도적이었는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아마존. 네? 아마존. 그쵸. 아마존 숲이 없어지고 있죠. 그거는 이제 소들 먹여 키우려고 다 갈아서 이거 곡물 심느라. 이거 혹시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어요? 뭐 보시면 다 아시죠? 여기 다 보시고 나서 여기를 좀 주목해 주세요. 여기 가축이라고 써 있는데 인간보다 많죠? 그리고 야생 포유류보다도 많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게 뭘 의미할까요? 종의 단순성. 네,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입니다. 뭐 흔히 전문가들이 쓰시는 용어로 생각하면 생물 다양종이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다양성이. 이거를 좀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게 표로 말할 수 있어요. 현재 육상 척추동물 생물량 분포를 보면 전체를 배열했을 때 야생동물은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죠. 나머지 동물은 60%가 가축이고 그리고 인간인데요. 물론 이제 식물이나 다른 뭐 박테리아 뭐 이런 식물 다 있지만 척추동물을 봤을 때 이렇다는 뜻인데 야생동물이 3%란 말은 그 많은 야생동물이 다 어디로 갔다는 소리일까요? 멸종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멸종을 시킨 건 당연히 인간이죠. 왜냐? 얘들을 키워 먹이려고. 이게 인간이 하는 짓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자원을 착취하고 지구를 착취하는 정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착취의 결과가 생물 다양성을 사라지게 한다는 거죠. 이 생물 다양성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생태계를 파괴됩니다. 이건 뭐 너무 뻔한 얘기죠. 진화론의 기초를 공부한 사람은 다 알 수 있어요. 진화론의 핵심은 다양성의 증가잖아요. 근데 다양성을 사라지게 하고 있다는 거는 지구의 생태계를 자체를 무너뜨리게 되는 소리예요. 무서운 얘기죠. 근데 잘 몰라요, 사람들이. 야생동물 3%밖에 없다는 말 믿지도 않고. 제가 말한 거 아닙니다. 이거 다 과학자들이 연구해서 말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걸 정리하면, 잘 보이세요? 네. 이런 자본주의 시스템이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했다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본주의 삶을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대안이 아까 말한 생태주의적 삶이에요. 여기서 근데 생태주의적 삶이라고 말을 하면 막연합니다. 생태주의를 처음 듣는 사람은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아는 사람도 그냥 막연히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생태주의적 삶이란 과연 뭘까요? 네, 자연 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죠. 뭘까요? 제가 문제 하나 내볼까요? 생태주의적 삶인지 아닌지 맞춰보실래요? 여러분이 시골로 귀향을 했어요. 귀촌인가? 귀촌을 했어요. 거기서 농사 짓고 또
뭐 돼지도 키우고 돼지도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가둬서 키우는 게 아니라 방목해서 키우고 닭도 키우고 하면서 그 시골에서 아주 풍요롭게 목가적으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태주적 삶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닐 것 같죠? 네. 그냥 겉보기에는 생태주의적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로 보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였어요. 그분이 삶을 장소를 도시에서 시골로 옮겼을 뿐이지 바뀐 게 없어요. 돼지와의 관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분이 키우고 있는 작물들과 자기의 관계를 생각해 봤는지 모르겠어요. 생태주의 삶이라는 건 단순히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가고 자연과 어우러져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되게 단순한 표현이고요.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보통 생태주의 삶이라고 부르지 않고 그냥 자연을 사랑하는 삶 아니면 환경주의라고 좀 비꼬아서 표현하기도 하죠. 환경주의와 생태주의는 다른 내용인데 혹시 뭐 궁금하시면 제가 일단 설명해 드릴게요. 생태주의 삶에 대해서 고민하려면 이 두 가지 질문을 고민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지구의 주인이 아니라 다른 생명들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구성원임을, 그래서 다른 생명들과 동일한 가치를 가진 존재임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태주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한 발짝 다가간 겁니다. 단순한 논리로 여러분, 모기가 앉아서 여기 제 피를 빨고 있어요. 모기를 때려 잡아야 되나요? 그냥 놔둬야 되나요? 얘도 생명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한번 지금도 제가 아까 오는데 여기 모기가 날아들더라고요. 스님들도 잡던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때려 잡아야 되나요? 그냥 살려둬야 돼요. 내 피 빨아먹고 잘 살아라. 가서 애기도 많이 낳아라. 어떻게 해야 되죠? 잡아야. 잡아야죠. 이유는 뭘까요? 다른 모기들이 습관이 잘 살겠죠. 그래요? 인간에게 피해를 주느냐 안 주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죠. 그렇죠? 네. 병균을 옮긴다던가. 네. 네. 그럼 잡아야 되나요? 필요하면 잡아야죠. 나한테 피해를 주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사는 이제 그 집단에 의외한 조건이 된다면 잡아야 되겠죠. 이게 모기도 하나의 생명이라는 걸 인정하는데 걔네들을 죽인다는 게, 그 나를 공격해서 걔네들 죽이는 게 우리가 그들의 생명을 우리가 동등한 가치로 보고 있다고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나요? 모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 눈앞에 바퀴벌레가 지나가면 그냥 놔둘 거예요? 아니면 잡아 때려 잡겠습니까? 하나만 더 세게 물어볼게요. 이건 농담처럼 비슷하게 말한 건데 실제로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할 수는 없겠구나. 하여튼 이걸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이 진짜 생태주의적 삶을 할 준비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여러분이 아주 오랫동안, 한 거의 10년이나 치죠. 심정과 귀엽게 애지중지 정말 없는 거 있는 거 해서 키운 아주 예쁜 고양이 한 마리가 있다고 칩시다. 이제 10살이 됐어요. 10살이면 얘도 이제 중년이죠. 고양이 10살이면. 그 고양이가 있는데 이 고양이가 하필이면 물에 빠졌네. 애가 고양이니까 물에 헤엄을 못 쳐요, 얘네는. 그래서 죽게 됐어요. 제가 들어가서 이렇게 싹 들어내오면 됩니다. 아주 구하는 데 단순하죠. 근데 옆에 2살짜리 아기가 빠져 있어요. 물에 똑같이. 근데 그 아기는 내가 처음 보는 아기야. 모르는 애고. 그냥 남이야. 이 고양이는 나랑 10년을 같이 산 가족 같은 고양이. 내가 애기처럼, 내 자식처럼 키운 고양이. 둘 중에 하나만 구할 수 있는 상태라고 쳐봅시다. 둘 다 저희가 한 발짝만 접근해서 끌어나올 수 있도록 아주 단순해요. 구하는 방식은. 다만 선택을 해야만 하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2살짜리 아기를 구하시겠어요? 10살짜리 고양이를 구하시겠어요? 요즘 같으면 고양이를 구할 사람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자신의 입장을 말씀해 주셔야죠. 남의 입장이 아니라. 아니 저는 동물을 안 좋아합니다.
상상을 해서 그러면 아기를 구하고 네. 아기를 구한다면 이유는 어떤 걸까요? 이쪽 공동체, 인간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이 중요하니까 그 공동체가 가진 가치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고양이 구하실 분 없습니까? 다 아기를 구하실 겁니까? 그럼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전부 다 아기를 구하신다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고양이와 사람의 생명이 가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이 좀 더 생명의 가치가 더 높은 건가요? 동일하다고 보시나요? 만약에 동일하다고 보신다면 동일하다고 보면 네. 그거 먹으면 안 되지 아무것도. 어떠세요? 생명의 가치는 중요한데 이게 내가 먹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필요하지만 그거 외에는 그냥 이리저리 키우는 거 그거 외에 그것은 이제 음식생활 때문에 생명의 가치를 느낄 수 없지만 그 외적인 우리가 키우는 아무튼 모습이 많이 되긴 되는데 네. 생명의 가치 동일하다고 봐요. 뭐라고 보고 아기를 먼저 구하는 것도 어느 정도나 마찬가지예요. 내 종족 보호도 우선이기 때문에 그 연장이지 않을까. 그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축을 죽이지만 생명의 정수는 같다고 보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제가 비판적인 질문 하나 해볼게요. 종족 보존의 우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종족 보존 우선이라는 건 이게 무슨 원칙인가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나요? 본능이죠. 본능인가요? 본능인데 사람은 인간을 죽여요. 그러니까요. 다른 민족을 학살도 하죠. 저는 종족 보존의 그 원칙은 인간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까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요. 상황에서 상황이잖아요. 상황인 거죠. 고양이나 인간이나 네. 모든 생명체는 후손을 보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이렇게 해왔죠. 진화대와. 자기 후손일 경우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아기는 모르는 아기라니까요. 아니 나는 종족 보존이 중요하냐 아니냐에 네. 대한 것의 명제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 네. 그러니까 그러면 선생님하고 저하고는 이제 의견이 다른 거죠. 저는 종족 보존의 우선이라는 법칙이란 건 존재하지 않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건 있지도 않고 그건 인간이 만든 환상에 불과한 거고 우리 인간 공동체가 소중하다는 주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논리로 만들어낸 거지 과학적으로 증명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진화론에서도 종족 보존의 원칙이란 그 책에서 그런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자기 종을 자기 DNA를 가진 존재를 유지시킬 노력을 한다는 건 봤어요. 하지만 전혀 나와 관련 없는 존재, 단지 인간이라는 이유로 내가 그 아이를 구한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거는 그냥 우리가 그렇게 교육받은 거지. 인간이 소중하니까, 인간 생명이 소중하니까. 사실 인권이라는 의식이 1789년에 그 프랑스 대혁명으로 어떤 우리 세계에 던져졌고 그것이 조금씩 발전되기 전까지 그 전에 인간들이 다른 인간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알잖아요. 타자를 만나면 심지어 이 같은 뭐 우리나라, 일본어, 중국 그 치열하게 싸웠던 거 심지어 우리나라 안에서도 무슨 백제니 신라니 그렇게 서로 죽이고 싸웠잖아요. 잡아다 노예로 부렸어요. 심지어 인신공예라 해서 사람을 제물로 바치기도 했고요. 종족 보존의 원칙이라는 건 저는 그런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다 그냥 자기 우물 안에 개구리 자기 아내 사람만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아는 놈만. 그 여기서 그 논리 만약에 그 원칙이 아는 놈만 보호한다 원칙을 적용하자면 사실 고양이를 구해야죠. 얘는 처음 보는 애인데. 고양이는 난 저랑 10년을 살았어요. 걔 똥도 치워주고 오줌도 치워주고 밥도 먹여주고 그 수술시켜서 얘 그것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관리를 제가 고양이 2마리를 키우거든요. 엄청 애정을 쏟아 부어야 돼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애정을 쏟아 붓지만 막상 이렇게 다가오면 다 거의 대부분 사람을 구할 겁니다. 저도 말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아마 그 애를 구하겠죠. 왜냐? 우린 수영을 못해요. 말로는 머리로는 알죠.
머리로는 뭐 동물이 우리랑 가치가 있든 동일하네 어쨌든 동물권을 주장하고 막 얘기하죠. 근데 실제로 가면 안 그래요. 그러니까 생태주의라는 게 말로만 생태주의 아니라니까요. 다 흉내내기에 불과한 거죠. 진짜 생태주의를 철학을 실천한다고 한다면 그 순간에 고양이를 구해야죠. 우리는 못 구하겠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한 사람을 저랑 같이 녹색당 인천 녹색당에 있는 분인데 한 여자분이신데 한 번은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또 제 아내랑 같이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도로 8차선 도로 굉장히 큰 도로였어요.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옆에 이 앞에 있던 그 여자분이 갑자기 차를 멈추는 거예요. 그 대로 한복판에서. 아 여기서 달리다가 멈추면 안 되는데 위험한데 근데 갑자기 막 빨리 수락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급하게 섰죠. 뒤에 차가 오나 이렇게 보고서 섰는데 이 사람이 참 몰리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어디 가는 거냐 봤더니 제가 못 봤는데 저쪽에 고양이가 로드킬을 당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애가 쓰러져가지고. 근데 그 사람 차가 다니는 그 길을 그냥 뛰어갔어요. 그래서 걔를 아직은 숨이 끊어지지 않았더라고요. 그걸 와가지고 차에 태우더라고요. 전 그때 야 이게 뭐지? 저는 선뜻 이해를 못했어요. 미쳤나 이 사람? 저 그 결정으로 뒤에서 들이받기로 돼서 우리 셋 다 죽을 수도 있는데 생각이 이상한 사람이네? 라고 저는 그랬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 그 순간에 만약에 그 바깥에 아이가 있었으면 누구라도 뛰어나갔을걸요 아마? 아이가라면? 그러니까 그 사람 머릿속에는 고양이든 아기든 하나의 생명을 본 거죠. 그러니까 생태주의란 건 이런 거라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동물과 우리는 친해요 이게 아니라 육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생태주의자들이 육식 얘기할 때 가장 힘들어하죠. 근데 그분들도 육식을 합니다.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왜? 지금처럼 가둬서 키우지만 않으면 돼요. 사냥해서 하면 된다는 거죠. 자연 생태계 윤리대로 호랑이가 사슴을 잡아먹듯이 호랑이가 멧돼지를 잡아먹나? 하여튼 그 잡아먹듯이 그런 생태계 논리대로 따라가는 거는 문제 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처럼 키운다는 이유는 뭐겠어요? 가축을 도구화시킨 거잖아요. 먹든 그들이 힘을 이용하든 말을 타든 어쨌든 간에 그들 다 도구화시킨 거거든요. 그 순간 사실은 이미 넘어간 거죠. 동물과 우리의 관계는 끝난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저도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지만 반려동물이랑 키우는 것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중에 대다수는 고양이든 개든 뭐든 간에 그 반려동물을 자기랑 동일한 존재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위로의 존재로 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애완동물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반대해서 반려동물이랑 바꾸긴 했으나 반려동물이랑 바꾸면 뭐합니까? 애들 자기 그 애 생태계에 맞지도 않게 털을 깎아 밀어버리고 색칠하고 옷 입히고 목 이거 자르고 귀 자르고 아주 그게 무슨 같은 동일한 생명체로 보는 존재에 그렇게 막대할 수 있겠어요? 안 되거든요. 저도 우리 고양이들 임신하지 하지 말라고 중조 수술했어요. 저도 사실은 강의하고 있지만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도 반성을 해야 되죠.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한번 여러분 고민해 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다른 문제인데 우리가 더 편리하게, 더 풍요롭게, 그리고 더 안전하게, 더 즐겁게 살고자 하는 욕구는 인간다운 것이지만 우리는 이 인간적인 욕구를 이제 포기해야만 한다는 것을 수용할 수 있을까? 자, 왜 이런 질문을 하게 됐냐면 생태주의 입장에서 아까 자본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생산하고 소비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생산하고 소비하는데 핵심 그 생산을 많이 하려면 굉장히 많은 것을 갖고 와야 돼요. 자연으로부터 다른 것으로부터. 그래야 생산을 많이 하고 또 많이 하면서 소비하라고 부추겨서 이윤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이 생산하더라도 우리가 소비를 안 하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본가들이 이윤이 안 나는데 못하고 생산을 하겠어요. 다 쫄딱 망할 텐데. 소비를 안 하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소비를 해요. 왜냐? 이것 때문에. 더 편리하고 더 풍요롭고 더 안전하게 더 즐겁게 살고 싶어서.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멋진 호텔, 더 멋진 여행, 멋진 시계, 옷 등등 온갖 것들을 소비합니다. 심지어 요즘 이런 말 조심해야죠. 요즘 친구들 핸드폰 뭐 한 달, 2달 멀다고 계속 바꾸잖아요.
좀만 새로운 거 나오고 좀만 멋있으면. 그리고 심지어 그 환경을 위해서 한다면서 그 뭐죠? 텀블러를 사는데 텀블러가 이제 이 핫한 아이템이 돼가지고 패션 아이템이 돼서 막 시즌별로 맨날 좋은 거 나오면 맨날 바꿔요. 집에 막 2, 30개씩 쌓여 있는데도. 그게 무슨 환경을 들어온다고. 이런 식으로 살고 있거든요. 막 환경 운동 하시는 분들이 에코백을 들고 다니거든요. 아시죠? 에코백 들고. 에코백이 집에 가면 2, 30개씩 쌓여 있어요. 그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게 무슨 환경하는, 그러려면 아예 환경한다고 운동한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이걸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편리한 깨끗한 그런 것들을 포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는지 묻고 싶어요. 흔히 생태주의자에서는 이거를 낙후된 삶이라고 해요. 지금보다 오히려 더 낙후된 삶을 추구해야 한다. 그래서 뭐 자동차도 안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것도 그렇죠. 자전거가 어떻게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걸어 다녀라. 이렇게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쪽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포기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뭘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차들 다 갖고 계시죠? 저도 오늘 여기 차 타고 왔는데 자동차 몰고 왔는데 절반 이상 차가 없어요. 차가 없으십니까? 저는 모닝을 몰고 다니는데요. 아주 편해요. 주차도 잘 되고 너무 차가 작아서 공영주차인데도 그 주차비도 반값밖에 안 나와요. 기름값도 거의 안 나오고. 어쨌든 근데 차를 타고 다니죠. 욕심이 있어서 큰 차 옆에 훅 지나가는 거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특히 누가 친구가 친구 아버님 장례식장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BMW를 딱 몰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모닝을 딱 댔는데 뭔가 기분이 좀 이상했어요. 같은 동창이 고등학교 친구였는데 근데 그 친구가 제가 술을 먹어가지고 차를 태워준다고 해가지고 제 차에 놔두고 차 타고 이제 그 근처 숙소로 갔었는데 타니까 차가 너무 좋더라고요. 쭉 빠지는 게 모닝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딱 욕심이 나더라고요. 야 이거 얼마면 되냐 그랬는데 제 돈벌이는 어림도 없는 가격이었는데 네. 뭐 머릿속으로는 뭐 생태지 뭐 옆에 이렇게 강의도 하러 돌아다니면서도 그거 딱 보니까 야 사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집도 그렇고 집도 좀 더 크고 깨끗한 집을 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미치도록 아파트에 미쳐 있는 것 중에 물론 자산을 늘리기 위한 자산을 늘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긴 하지만 넓고 좋은 집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뭐 좀만 돈 벌면 다들 집이 좀 경기도권에 크게 마당 있고 막 이런 집도 사고 싶어 하잖아요. 요즘 뭐 타운하우스라 가지고 주변에 많이 생기던데 다 그런 데 가고 싶어. 근데 다 그게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다 지구에서 갖고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물건들을 포기하는 삶을 살 수 있나요? 지금보다 더 낙후된 삶을 수용할 수 있을까요? 네. 없으세요? 그냥 빈말이라도 있다고 말하면 안 될까요? 없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생태주의 얘기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네.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지 않죠. 혹시 비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채식주의라고 흔히 우리말로는 번역을 하는데, 근데 비건은 채식주의에서도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일 뿐인 거잖아요. 모든 육류를 안 먹는 거를 비건이라 하는데, 모든 육류를 안 먹는 게 아니라 빨간색 고기들만 안 먹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달걀이나 우유나 그 부산물들을 먹는 사람들은 이제 페스코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다 먹지만 조금씩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기를 먹는데 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먹어야지. 나는 한 달에 한 번만 먹어야지. 먹더라도 1인분만 먹어야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사람들도 채식주의라고 부르지는 않지만 제가 이 말씀 드린 거는 완전한 비건, 완전한 채식 상태로 가려면 한 번에 간 사람은 거의 없어요. 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가서 페스코를 지나서
거의 도달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야만 되는 거고. 왜냐하면 비건으로 바로 가버리면 당장 그 영양 균형이 깨져요. 자기 몸에. 갑자기 먹동을 안 먹게 되니까. 균형을 맞추면서 접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한참 비건이 마치 또 이것도 좀 문제지만 비건을 무슨 유행처럼 해요. 이거는 자기 삶을 바꾸는 건데 무슨 유행처럼 막 저기도 비건 저기도 비건 나도 비건 해야지 뭐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고 뭐 난리죠. 근데 결국 한번 바람이 불어가니까 다 안 하잖아요. 당연히 안 하죠. 아니 못 하죠. 비건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생태주의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에 거의 도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질문에 제가 던진 이유는 이걸 단번에서 여러분이 수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불가능하죠. 저도 잘 못하고 있는데 뭐 누구한테 감히 이거 하라 마라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못하죠. 다만 이런 질문을 머릿속에 들고 살면 여러분의 삶의 전환이 조금씩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거죠. 저도 조금씩 바꿔가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저도 한참 술 좋아하고 막 엄청나게 술 많이 마실 때는 거의 매일처럼 고기를 먹었어요. 특히 전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제일 좋아하는 거지만 삼겹살에 소주 한 잔 미치듯이 좋아했던 사람인데 근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고기 먹을까 말까 하거든요. 싹 줄여가지고. 그게 제가 무슨 특별히 노력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강의도 하러 돌아다니고 말도 이렇게 하고 생각을 계속 머릿속에 품고 있다 보니 어디 자리에 가면 자연스럽게 제가 안 먹게 되는 거죠. 누가 이렇게 회식 같은 데 가서도 뭐 누가 그거 시키면 아예 난 안 먹을래. 나 이거 그냥 여기 김치 먹지 뭐 이렇게 하거든요. 이것도 일종의 낙후되는 거죠. 그 좋은 맛있는 고기를 포기하고 김치도 맛있지만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낙후되는 거죠. 저는 완전한 비건은 아닙니다. 그래도 고기는 먹으니까. 뭐 완전 페스코도 아니죠. 그냥 고기를 조금 먹을 뿐이죠. 근데 한 발짝 한 발짝 접근해 보는 거죠. 여러분한테도 그런 걸 한번 권유해 보고 싶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접근해 보는 거. 당장 실천하는 게 아니라. 네. 그리고 요 얘기를 이건 다른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요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지금까지는 자본주의가 기후 위기를 초래했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 그 대안으로서 생태주의적 삶이라는 게 있다 말씀드린 거고 생태주의 삶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앞에 그 두 가지 질문 물론 이거 외에도 본인들이 질문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고민해 봐야 할 질문을 한번 던져본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다른 얘기인데 이거 그림이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러분들 뭐 보신 분은 아시겠을 텐데 지금 이 그림은 기후 변화에 의해서 기후 재난을 겪은 때 그 재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얼마나 있는가를 한번 이렇게 조사한 거예요. 그래서 빨갛게 또 노랗게 들어가고 있는 쪽은 그 재난에 자기들이 견디기가 힘들어하는 나라, 취약한 나라들이라고 볼 수 있고 녹색 쪽은 잘 견딜 수 있는 나라들이에요. 구분이 좀 되시죠? 어떤 특징이 보이십니까? 네, 뭐 단번에 보이잖아요. 여기 유럽, 북미,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하고 일본, 여기 호주가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나라는 취약한 상태예요. 이거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건 국가 소득 수준별 기후 재난 사망자 통계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고소득 중상위국가 여기들이 보통 선진국에 포함되는 나라들이죠. 그리고 중하위 국가에서 특별히 많아요. 저소득 국가는 별로 없네요. 왜 이럴까요? 그것보다는 이게 통계의 무서운 점인데 저소득 국가는 건물이나 이런 게 별로 없고 이게 강 근처 이런 집이 많이 없어서 재난을 당해도 사실 생각보다 사람이 별로 안 죽는데요. 이게 희한한 놈인데 한데 중간이고 한참 이제 뭔가 발전해서 여기저기 짓고 뭐 많이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에 더 큰 타격을 받고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는 거죠. 실제로 이건 사망자 숫자고 그 재난 때문에 생기는 그 피해 보상액 그걸 따져도 이쪽이 제일 많이 나와요. 희한한 거죠. 어쨌든 중하위 국가들 또 여기 보면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이제 막 일어날 나라들 혹은 너무나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 위기에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해야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하나요? 왜 이 나라들이 피해를 더 많이 보는 거지?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단지 가난해서일까요? 힘이 없어서?
왜일까요? 네. 냉난 방도 못하고 사회기관 시설 같은 게 없으니까 피해가 더 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고, 근데 그게 가난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거 외에 또 한 번 생각할 게 있어요. 아니, 또 한 번이 아니라 또 하나. 이제 가난 때문이란 건 우리가 금방 짐작할 수 있는 문제고, 또 뭘까요? 이게 힌트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 그래프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거 너무 작아서 안 보이겠구나. 이거는 1990년부터 2019년까지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에요. 쭉 봤더니 선진국은 그냥 크게 변함없이 일정하죠. 심지어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반면 개발도상국은 쭉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 그래프는 1750년부터 추적을 했던 건데 여기 보니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제일 많이 하는 데가 미국, 중국, 러시아, 독일, 영국, 일본 순으로 되어 있어요. 미국은 뭐 압도적이죠? 요 두 가지 그래프를 보면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있어요. 제가 준비해서 저만 보이나 봐요. 분당 같은 것도 이제 약한 나라는 일단 지역 짓거나 이렇게 이산화탄소 나올 만한 것들을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데다 지어서 그런 거. 네, 비슷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이 선진국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하면서 이게 문제인 걸 알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공장들도 다 다른 데로 보냈고 미국이 그렇게 열심히 중국에다가 공장을 보냈죠. 지금 오히려 대통령 꺾고 당하고 있긴 하지만 중국에게 어쨌든 열심히 중국으로 보냈어요. 중국은 지금 그것 때문에 한참 동안 뭐 대기 나쁘다 욕을 엄청 먹었잖아요. 근데 중국도 지금은 세계 1위의 태양광 기술을 갖고 있는 걸 아시죠? 중국이 가장 많이 태양광 발전소 설치한 나라예요. 지금 대기질이 훨씬 좋아졌어요. 우리가 지금 미세먼지 중국 욕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더 심각해요, 미세먼지는. 그만큼 선진국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하면서 이게 문제인 걸 알았고 준비했고 그리고 문제된 것도 다 외부로 돌려버렸어요. 마치 이렇게 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원청 회사들이 문제적인 일자리를 다 하청 주는 것처럼 문제는 다 하청에서 터지잖아요. 똑같아요. 이렇게 해놓고 선진국들이 그러죠. 너희들과 우리 동일하게 책임지자. 이산화탄소 똑같이 줄이자. 이러고 있죠. 참 적반하장인 거죠. 문제는 자기들이 다 만들어놓고 심지어 문제될 만한 것들 모두 외부로 돌려놓고 그래서 무슨 파괴나 문제가 발생하면 다 가난해서 준비도 안 했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못 사는 나라 쪽으로 갖다 놨기 때문에 못 사는 나라니까 좀 미안하네. 저개발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그런 나라로 갖다 놨기 때문에 문제 거기서 더 발생하고 더 파괴적인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간과한 채 지금 선진국들은 마치 자기들이 지금 굉장히 깨끗한 환경을 자기들이 만든 것처럼 물론 자기들이 만든 거지만 그 더러움을 만드는 제조업들을 다 외부로 돌렸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빼먹고 얘기하는 거죠. 이래놓고서 책임은 같이 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말하는 겁니다. 기후위기는 불평등하다. 원인 제공은 사실은 그동안 산업발전 통해서 만들어 놓은 자기 성장해서 선진국이 된 지금은 살기 좋다고 평가받는 유럽과 북미 나라들이에요. 우리도 거기에 지금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나라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기후 악당 국가라고 들어요.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세계 6위에 해당돼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작은 나라에서. 기후위기는 불평등하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요즘 말로 바꾸면 바로 이거죠. 기후 정의의 문제다. 그러니까 기후 위기의 책임도 그리고 기후 위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를 당하는 것도 불평등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두가 기후 정의의 문제라고 말을 해요. 기후 활동가들이 또 기후 위기 전문가들은 이제는 원인을 밝혀서 사람들한테 지금 기후 위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몇 년 안에 큰일 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안 합니다.
너무나 확고한 사실이기 때문에 말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안 들어보니까. 지금 더 중요한 문제는 이제 닥쳐올 재난에서 어떻게 견뎌나가야 할 문제인데 그 견뎌나갈 문제가 하필이면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이 더 세게 오기 때문에 이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를 기후정의란 말로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후정의를 많이 얘기하고 있죠. 이 기후정의 문제도 막연하게 하지 말고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은 기후위기를 초래한 선진국의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할까? 가서 그냥 떠든다고 물을 수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게 항의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을까요? 배상과 기술이죠. 네? 배상과 기술이죠. 배상과 기술이요? 좀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온실가스를 없애는데 뭐 드는 비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내놔야 되고 그것들을 넘어서는 기술들에 대해서도 이런 저개발 국가들까지 공유하고 제공해야 되지 않나요? 네, 뭐 많이 공부하셔서 역시 알고 계시는데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지만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많은 저개발 국가나 다른 나라들이 선진국에 요구하는 게 바로 그거죠. 그 많은 뭐 재생에너지 기술 그리고 자원순환 기술들을 이전해 달라. 그리고 뭐 산업적으로는 탄소 포집 기술도 있어요. 탄소 포집 기술이라는 게 엄청 지금 연구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많이 개발되고 연구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이전해 달라. 그리고 재난을 당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나라들한테 선진국에서 그 재난에 대한 일정 부분을 보상해라. 어떤 원인은 너희들이 제공한 거니까. 하지만 선진국은 뭐 나몰라라 하고 있죠. 그나마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이 사람은 좀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에 하도 이상한 인간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뭐 파리 협정도 탈퇴하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세상 망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그나마 바이든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들 또 별 관심이 없네요. 말로만 떠들고 있고. 문제고요. 또 이 문제도 한번 기후위기로 인해서 일자리에 전환을 겪게 된 노동자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전환시킬 수 있을까? 이것도 우리 사회의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에서 석탄 발전소가 제일 많이 있는 데가 어딘지 혹시 아세요? 저 태안 당진 인천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의 유일한 화력 발전소 영흥 발전소 혹시 가보셨나요? 네, 아주 깨끗하게 해놨더라고요. 근데 들어가면 석탄이 이만큼 쌓여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우리 인천에 있는 미세먼지 발생량이 40%를 그 영흥 발전소에서 혼자서 책임지고 있어요. 그거 빨리 없애지 않으면 우리 계속 미세먼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뭐 없애지 안 없앨 것 같은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태안 당진, 저 충청남도 쪽에 바닷가에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화력 발전소가 모여 있는데 그 발전소를 이제 없애려고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계획을 해서 하나씩 없애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없애기로 하는 게 하나 멈추긴 했는데 문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갑자기 일자리가 사라진 거예요. 화력 발전소에서 한 20년, 30년 일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자기가 갖고 20, 30년 사는 기술을 갑자기 다른 데 가서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뭐 국가가 보상해 줬나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단지 그냥 새로운 일자리 하라고 일자리 공부하는 건가? 지원금 주긴 했는데 그걸로 뭐 다른 데 취직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꽤 드신 분들이 새로운 일자리 갖는 거 어렵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회 거기가 문제됐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원래 발전소 주변에 발전소를 생태계의 핵심을 놓고 경제가 발전했어요. 먹고 사는 가게들이 생겨난 거죠. 그 노동자들 술도 마시고 밥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되니까 가게들이 줄비하게 있었는데 그게 다 박살이 난 거죠.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그 문재인 정부도 별로 관심이 없었죠. 그냥 석탄 발전소 빨리 없애는 것만 생각했고 그리고 뭐 지금 윤석열 정부는 아예 그쪽에 일도 관심이 없고 이 상태가 되고 그 사람들이 지금 버려진 채예요. 그분들이 지금 현재는 우울증에 걸린 분도 있고 심리 치료도 받는단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죠. 근데 거기 태안에 있는 그 발전소 하나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화력 발전소가 계속 없어질 예정인데 이제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로 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의 삶을 안전하게 전환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단지 석탄 발전소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그 업종들이 차츰차츰 재생에너지로 바꿔야 될 텐데 그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온실가스 배출 관련 업무 하는 사람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조업이 발달된 나라잖아요. 그래서 뭐 선박이니 철강이 이런 데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생겨요. 지금 뭐 여기서 혹시 자동차 여기 부평에 자동차 공장이 있으니까 일하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겠지만 전기 자동차로 바꾸면서 이 당장 이 뭐죠 이 휘발 이거 뭐라고 해야 되는가 이 엔진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되나요? 내연기관 이게 사라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다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전기 자동차 만드는 데로 갈 수 있나요? 그거 쉽지 않을 거란 말이죠. 우리나라가 자동차 강국이라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미국에서 우리 그거 하는 그 법 만드는 바람에 당장 난리 났거든요. 우리나라 다 전기 자동차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당장. 그 노동자들 차츰차츰 바꿔 나가야 할 텐데 이것도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것도 기후 정의의 문제예요. 삶의 전환을 이 방식의 전환을 신어야 되는데 그 전환을 시도할 때 그 전환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그 도태되는 사람들이 하필이면 노동자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자본가들이야 돈만 되면 되는 거니까. 어떻게 전환을 하면 좋을까요? 안전하게. 재취업 기회를 준다. 뭐 돈을 준다. 이걸로 해결이 될까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세상을 혹시 기본소득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기본소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소득 한 달에 100만 원만 주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은 그런 거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기본소득 100만 원 정도만 전 국민에게 한 달에 100만 원씩 쏠 수 있으면 와, 그러면 세상이 바뀔 텐데요. 그러면 좀 더 안전하게 전환시킬 수 있겠죠. 왜냐하면 계속 소득이 들어오니까 좀 더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 자기의 삶을 바꿔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현재로선 불가능하겠죠. 권력을 잡으신 분들의 의지의 문제인지 아니면 우리나라의 돈의 문제인지를 잘 모르겠는데 의지가 있다 해서 하면 될까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 문제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기후 재난으로 있게 될 피해를 어떻게 하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되지 않게 할 수 있을까? 이 문제인데요. 이번에 홍수 나가지고 너무 뉴스 보서 잘 아시겠지만 그 반지하에 살던 분들이 너무 돌아가셨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반지하에 살았었거든요. 한 3년 가까이. 그래서 그 상태가 어떤지 아는데 저희도 비만 오면 홍수 나지 않아도 비만 오면 반지하 그 집 제가 구로동에 살았거든요. 구로구 서울시 구로구 거기 공단 거기에 반지하들이 엄청 많은데 거기 반지하는 집 앞에 하수구 구멍 수채구멍이 있어요. 옛날에 지은 집들이라 비가 오면 그게 역류하거든요. 그럼 물 그냥 바로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거기 반지하는 너무 작은 집이라서 작은 한 길이 한 2m, 3m? 폭이 한 2m 되는 부엌이 하나 있고 그 부엌 바로 앞에 방이 하나 있거든요. 화장실은 없고요. 그런 집이었는데 그냥 물이 바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여름만 되면 비가 오면 난리가 나는 거죠. 딱 보니까 그 생각 나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생각이. 가난하면 재난에 금방 타격을 받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죠? 그들 다 이번에 반지하 없앤다고 서울시에서 뭐 정책을 발표했던데 누가 봐도 저 그냥 뭐 이게 무슨 20만 명이 된다는 그 가구를 다 어떻게 해? 그들은 생계는 뭐 집만 이렇게 해줄 수 있나? 너무 꿈 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뭐 윤석열 정부는 갑자기 그 삭감하고 예산 삭감하고 임대주택 예산 삭감하고 그러시더라고요. 뭐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피해가 집중되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저도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 떠오르는 거 없나요? 평소에 고민했던 거? 역시 기본소득으로. 결국은 두 번째, 세 번째가 거의 같은 얘기인데 네. 사회적인 인식이 바뀌고 합의가 돼야죠. 그러니까 내가 같이 살기 위해서
많이 오는 사람이 많이 낼 수도 있고 하는 의식의 전환이 있고 사회적으로 내가 이렇게 지불하면 그만큼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어떤 신뢰가 형성이 돼야 되죠. 그게 안 되면 힘들어요. 재난 지원금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화제가 잘 돼야 될까요? 재난지원금 나오긴 하지만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는 이상 뭐 얼마 되지는 않으니까요. 그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돼도 뭐 필요하다고 네, 필요하죠. 근데 결국 제 생각은 그러면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은 국가의 지원이거든요. 결국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그 국가의 지원이고 국가가 지원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은 세금이고 결국은 그 세금은 우리 주머니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국가가 세금을 많이 걷어야 그만큼 보장을 더 많이 해줄 수 있다는 소리가 되거든요. 거기서 아마 이제 인식의 전환이라는 말씀이 나올 수 있을 거고 우리가 세금을 내는 게 제대로 우리한테 쓰이고 있는가에 대한 그 믿음이 생겨야 한다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세금을 거둘 때 공평하게 걷어야 할 거고 뭐 지금처럼 뭐 이렇게 네, 그래. 하여튼 지금처럼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또 말을 또 크게 나갈 뻔했네. 하여튼 네. 국가에 대한 믿음이 존재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 현 정부의 조직, 그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어야 되고 넓게 보면 정치인들에 대한 믿음이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정치인들에 대한 좀 참 안타까운 말이지만 믿을 만한 구석이 참 그렇잖아요. 좀 부족한 부분도 계시잖아요. 지금도 지금 나라가 이 모양인데 지금 다들 죽겠다고 난리인데 무슨 그놈의 그 대통령 발언 하나 때문에 뭐 온갖 싸움을 하고 앉아 있고 그런 적 있잖아요. 그분들이 너무 뭐 그분들이 그게 중요한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런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인데 그러면 그게 다 그 정치인들 탓이냐? 그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생각하면 그 정치인들한테 그런 권력을 준 건 우리잖아요. 그럼 결국은 시민들이 깨어 있어야 된다는 소리죠. 다시 말해서 내 밥벌이, 내 안전은 내가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이게 말이 제가 말씀 이렇게 드리지만 쉽지는 않지만 그 옛날 뭐 시민이 깨어 있어야 한다고 누군가 외쳤으면 아직도 다 이 모양이잖아요. 제가 사실은 이런 강의를 초, 중, 고 다 하거든요. 학생들한테도 해요. 이렇게 막 어려운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아이들도 벌써 그 사이에 안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뭐냐면 가난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더 터부시해야 된다고 그러고 약간 혐오한 듯한 발언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중학생들한테도. 제가 이제 강사기 때문에 가서 걔네들 세게 싸울 수가 없어가지고 만약에 가서 계속 세게 싸우면 또 얘네들 고발할까봐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데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어떻게 자랐길래 저러지? 할 정도로. 뭐 안 봐도 뻔하지만 부모님 탓이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계속 존재하는 한 우리 사회의 정치인들은 더 이상 또 탄생합니다. 결국은 교육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네요. 마지막으로 이 문제인데요. 기후위기를 통해 심각해지는 기후위기가 빈부격차를 만들 수 있다는 거 한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왜 기후위기가 빈부격차를 만들까요? 이미 있는 빈부격차를 만든다는 더 심화시킨다는 게 아니라 없던 빈부격차를 만들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런 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구가 뜨거워지고 타도르가 같이 뜨거워지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곳이 적도 지방이거든요. 적도가 가장 타격을 빨리 받습니다. 아마 2030년에서 2040년까지 1.5도씨로 멈추지 못하면 지구 평균이 그 이상을 초과하면 적도지대에는 아마 2050년부터는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갈 거예요. 사람이 못 살면 그 사람 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중위도로 난민이 가야 됩니다. 그럼 난민을 가는데 중위도에 있는 나라들이 그 난민들을 수용할까요?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 난민들을 수용하거나 안 하거나 다 심각한데 난민들을 수용하면 그 나라는 난민들을 감당을 해야 돼요. 그들은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생활 방식도 다른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생계를 책임져야 되겠죠. 난민을 받아들이는 순간. 그 사회적 갈등도 갈등이지만
새로운 빈곤층이 생겨요. 갑자기 수백만 명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감당해야 하는 상태가 벌어지는 거죠. 대표적으로 지금 호주란 나라는 주변국들이 있잖아요. 태평양 연안의 섬나라들이나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가라앉았을 경우에, 침몰했을 경우에 호주로 넘어갈 걸 예상해서 호주는 지금 자기들이 백서라는 걸 쓰고 있어요. 그 계획서를. 난민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혹은 어떻게 쫓아낼 것인가. 걔들이 그걸 계획하고 있거든요. 매년 그걸 발간을 해요. 우리나라는 뭐 그런 생각 없지만, 아직 저 일도 없지만. 이렇게 기후위기가 새로운 빈곤층을 만들어내요. 근데 반대로 새로운 부자도 만들어냅니다. 무슨 말이냐? 지구 열대는 뜨거워서 더워서 사람이 못 살지만 지금 우리가 한대라 부르는 지역은 온도가 올라가면 오히려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새로운 자원들이 나오고 새로운 가축, 새로운 동물들이 살아갑니다. 갑자기 내가 뭘 노력도 안 했는데 새로운 부를 만들 기회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래서 갑자기 새로운 부유층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열대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갑자기 빈곤층이 된 그분들이나 한대서에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부유층이 되거나 이 두 계층은 자기들의 노력이나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갑자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후위기라는 특별한 상황 환경 변화 때문에. 이걸 우리가 그냥 그대로 바라보면 봐야 되느냐.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아직은 거기까지 간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1.5도씨 이상 올라가고 지구가 뜨거워질 경우를 가상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린피스 같은 경우는 2030년에 지구 해수면이 그 바다 해수면이 60cm 정도 오를 거라고 예상을 해요. 60cm 오르면 우리나라 인천하고 영종도가 잠겨요. 영종도 그 공항이 60cm만 올라도. 그래서 아마 실제로 그런 식이 되면은 지금 뉴욕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데서 하는 게 있는데 뉴욕은 해안선에다가 높이가 2m인가 3m짜리 벽을 치고 만들고 있어요. 뉴욕, 미국도. 그리고 말레이시아도 이미 그 해안가가 20m인가 30m가 물이 침해됐기 때문에 그 20, 30m 안쪽으로 벽을 좀 쌓고 있어요. 쌓아놨죠. 쌓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쌓아놨고 그리고 그 말레이시아 수도가 쿠알라, 네, 그 수도를 지금 내륙으로 더 옮길 예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지금 되게 기후 위기에 대해서 그냥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있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난리거든요. 이번에 유럽이 얼마나 큰 타격을 받았는지는 뉴스를 봐서 잘 아실 거예요. 새로운 빈곤층 이런 것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를 감안해야 돼요. 땅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민한다고 될 문제는 아니지만 이거는 큰 문제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고민거리이긴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뽑는 게 정치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거. 네. 이런 네 가지 문제들을 고민을 해봐야 기후 정의의 문제도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 한 가지 안 썼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제 생태주의에 연결해서 하나만 딱 말씀드리자면 기후 정의의 문제에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지구에 있는 생명들이에요. 사실 우리 다른 동물들은 아무 죄가 없잖아요. 그들은 탄소를 발생시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숨을 쉬니까 탄소를 발생시키지만 걔들은 자연스러운 거고 이렇게 갑자기 탄소를 발생시킨 거는 결국 인간 탓이잖아요. 근데 고통은 걔들도 똑같이 당해요. 아니 우리보다 더 심각하죠. 걔들은. 우리는 그나마 추우면 난방 틀고 더우면 에어컨 틀 수도 있지만 이 친구들은 그것도 못해요. 그냥 죽어야 돼요. 멸종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기후 정의랑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명들이 그냥 죽게 놔두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짓이라는 거죠. 옳지 못한 것이. 여기다 질문 안 썼지만 아까 생태주의랑 연결되기 때문에 질문을 안 썼지만 한번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동물의 멸종 그냥 지켜만 봐야 되는 것인지 멸종을 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그냥 동물원에 어떤 사람은 동물원에 모아둔다고 하는 사람인데 노아의 방지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걔들의 삶의 틀을 바꾸는 거니까 그거 말고 그들의 삶의 터전을 지켜주면서도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후 정의가 실현되는 거죠. 우리 인간만 잘 살면 안 되는 거니까.